디지털 혁신 시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이시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원장이신 문용식 원장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바대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문용식이고요. 정보화진흥원 업무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PC통신 나우누리라고 아시죠? 제가 90년대 나우누리 창립자였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요즘 젊은 분들이 아주 애용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창립자로 IT 기업에서 20년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디지털 혁신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말이거든요. 마케팅 용어일 뿐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히는 유럽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혹은 디지털이 주도하는 혁신,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 디지털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지금을 디지털 혁신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부분은 5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그리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이걸 풀 수 있는 열쇠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시대의 비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비전인데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론으로 맺은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30년 동안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ICT의 역사를 그래프 한 장으로 압축해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죠. ICT 발전 지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공공데이터 개방 시작하자마자 2회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전자정부 3년 연속 1위 하다가 지금은 뭐 1등에서 3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인프라의 세계적인 강국이라서 초고속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뭐 등등에서 항상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정부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디지털 정책을 펴왔죠. 크게 보면 30년 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작업을 했고 DB 구축 사업을 했고 전자정보 사업을 했고 인터넷 고도화 사업을 해서 지금은 화두가 되고 있는 5G 모바일에서는 5G 유선망의 백분에서는 10기가 인터넷망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ICT 정책을 쭉 펴오는 데 있어서 저희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 전신이 한국전산원인데요. 31년째 그 업무를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데 보다 잘 세우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세운 계획을 효과적으로 성실하게 책임지고 집행하는 3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원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NA란 말은 많이 아시죠? 저희 원에 4가지 주요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하고 확산하는 책임 기관이고요. 공공 데이터 개방 구축의 책임 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부분 고도화하는 작업의 주관 기관이고요. AI, ICT, AI로 대표되는 ICT 기술을 응용해서 사회 혁신하고 국가 혁신하는 책임 기관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보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세상에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 이런 사회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지 않고 또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걸 확산하는 플러스 그런 역할, DNA 플러스가 저희가 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는 그만 정리하고요. 현재 우리 한국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장악한 데이터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이건 숫자 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IT 혁신 기업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입니다. 이 기업 시총, 기업 크기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8개가 플랫폼 IT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다, 데이터 기술 시대, 데이터 기술이 세계 경제를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재미있는 장표가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마켓 캡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어떻게 급속히 변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절정기였죠. 이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모든 기업이 다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전통적인 기계장치 기업, 엑슨 에너지 기업, 금융기업, 월마트, 유통기업이 1등부터 5등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전부 1등부터 5등이 전부 다 IT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죠. 애플,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최근에 페북이 조금 위축되는 틈을 타고 중국의 텐센트가 치고 올라와서 5등을 차지하고 있죠. 엄청나죠.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IT 플랫폼 데이터를 장악한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중심 축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주도하는 기업, 미국의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BAT, 바이두, 검색의 바이두, 상거래 알리바바, 그리고 게임 및 위챗 등등의 결제의 텐센트,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니까 10년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2008년에서 지금 2017년이죠. 10년 전 2008년도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가파 4개 거대 기업의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파는 10년 동안 12.5배 성장을 하고 우리 코스피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겨우 2.8배 성장을 해서 4개 기업의 시총이 우리 코스피를 훨씬 앞지르는 결과가 됐습니다. 정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이 숫자 실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쪽에서 치고 나가는 실정에서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니까요. 인공지능의 실체는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 인공지능에서 기술 격차,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 2017년에 한국은 81.9, 80% 수준이죠. 중국이 2013년에는 훨씬 처져 있었는데 급성장해서 저희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횟수, 이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횟수를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은 1.4년 뒤처져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격차가 이걸 초기에 따라잡지 않으면 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AI 격차나 데이터 격차나 기술 격차의 속성은 이걸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렇게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보면, 플랫폼의 속성이 이런 거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이용자가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그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계학습을 해서 훨씬 더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해서 그 정교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진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는 더 고착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플랫폼을 장악하면 이걸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기술과 데이터가 발전하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곳은 아무리 열심히 아동바동 쫓아가도 갈수록 이 갭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갭은 정말 초기에 집중적으로 만회하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수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현재 스코어에서 전 세계 ICT 발전 지수로 보면 다 10등 안에 드는 탑 랭킹입니다. 그건 모든 발표에서 다 나타나는데요. 이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미국의 터프트 대학이 2017년에 디지털 진화 지수, 각종 뭐 인프라 사용률, 뭐 논문 수, 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국가의 디지털 진화 지수를 측정을 했겠죠. 대한민국이 세계 7등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수치죠. 영국, 미국하고 아주 이렇게 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디지털 진화 지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와서 현재 서 있는 위치인 거죠. 즉 우리 이 비교 경제학 용어로 하면 얼마만큼 쌓아왔는지 하는 스탁입니다. 저장량, 스탁. 현재 지난 30년 동안 잘해서 이만큼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플로우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모멘텀 지수, 이 최근 8년 동안 디지털화 진전 속도가 플로우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측정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43등. 갈수록 흐름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프트 대학에서는 이 진화 지수하고 모멘텀 지수 두 개를 가지고 교차해서 네 가지 이 국가를 네 개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털 진화 지수도 높으면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면서도 현재도 이 속도가 빠른 국가,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 23등이니까 이 진화 지수도 8등인데 현재도 플로우 진전 속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런 나라는 선도 국가인 거죠. 디지털 선도 국가. 그런데 대한민국 같이 진화 지수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지금 속도가 뒤처지고 있는 국가는 정체 국가다. 디지털 정체 국가. 반대로 중국같이 진화 지수는 낮지만 속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1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를 디지털 추격 국가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체 국가더라 해서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외국의 조사로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 NIA에서 작년에 이 지능정보사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국가가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 있느냐를 여러 가지 통계로 조사를 해보니까 OECD 31개국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17위니까 중하위권이고요. 이걸 조금 상세하게 보니까 네 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했어요. 인프라, 제도, 산업, 사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죠. 대한민국은 인프라에 있어서는 세계 탑 1 정도로 앞서가요. 평균이 69.3인데 한국은 10포인트가 넘도록 인프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법 제도, 규제 이런 부분에서는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고하게 버티고 있더라. 해서 이 인프라를 더욱더 활용하면서 이걸 더 장점을 살리면서 제도 개선, 규제 개선을 정말 빨리 해야만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더라 하는 게 조사로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서 있는 위기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가장 핫한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최신의 정보를 좀 모아서 이 디지털 혁신 성장, AI, 데이터에 관한 것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8월 중순에 기재부에서 혁신 성장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혼을 냈잖아요. 왜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대책 정책의 속도가 느리고 왜 대책이 안 보이느냐 하니까 기재부에서 난리가 났어. 막 혁신 성장 본부 만들어서 TF팀 꾸리고 1팀, 2팀, 3팀, 4팀 꾸리고 이 기재부의 모든 에이스 뛰어난 공무원들을 총 동원하고 민간과 협업하고 해서 한두 달 작업을 한 끝에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밑그림인데요. 네 가지 사회제도, 과학기술, 산업혁신, 사람혁신 네 가지 부분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3대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첫 번째가 데이터 경제 플랫폼, 두 번째가 AI 플랫폼, 세 번째가 수소경제 플랫폼. 이게 3대 전략 투자 방향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8대 선도 투자를 이 8대 선도 투자는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거 기왕에 잡혀 있는 계획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큰 밑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3대 전략 투자가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수소 경제인데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정교하게 해지는 그 원천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플랫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죠. 해서 똑같은 얘기, 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 데이터 경제 플랫폼 또 말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가 따로 설 수 없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한 가지거든요. 이 3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내년에만 1.5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0조를 이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러고서 지난 8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직접 발표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 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취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을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IMF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점심에 도시락을 드시면서까지 외국의 석학들을 불러서 자문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도 오고 마사요시 손도 오고 엘빈 토플러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마사요시 손 아시죠?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조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면 세 가지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손정희 회장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십시오. 브로드밴드죠. 브로드밴드를 까십시오. 두 번째, 브로드밴드를 까십시오. 세 번째, 브로드밴드를 까십시오. 이게 마사요시 손의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망을 전국으로 까는데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게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된 출발점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힘으로 IMF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이 극복했고 그 뒤에 벤처 산업이 나타나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ICT 1등 국가가 되는 출발점이 됐죠. 그 마사요시 손이 몇 년 전에 은퇴하기로 했다가 은퇴를 번복하면서 은퇴 번복 기자회견을 하면서 놀라운 발표를 하죠. 유럽 사상 최대의 인수 합병 M&A 발표를 35조를 들여서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앞으로 흥미진진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경영에 손 뗄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 다시 경영에 복귀하겠습니다. 하면서 암사를 35조에 인수했는데 그 암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의 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이고 모든 IoT에 달리는 센서의 칩을 만드는 회사. 즉 한마디로 전 세계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모이는 그걸 장악하는 그 암사의 정보 그 암사의 컨트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걸 35조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면 이 혁신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자문 의견을 묻는다면 손정희 회장은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혁신 성장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걸 위해서 아까 규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규제를 없애겠다고 이건 그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치겠다. 보호와 활용 수준을 다 높이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모든 국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규제를 바꾸겠다.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은 약간 전문적이긴 하지만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치고 나가죠. 뭐 중국 데이터 중국은 본래 공산당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 관념 법 체계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미국도 저희랑 완전히 다릅니다. 옵트 아웃 제도라 해서 사전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브로커즈 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거기에 위기를 느껴서 유럽이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올 5월 달에 발표를 했죠. 최소한 대한민국도 유럽의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수준을 올리자 하는 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커다란 골격입니다. 해서 가명정보라는 것을 두어서 이걸 산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런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만약에 오용하면은 엄청난 징벌을 내리겠다. 이게 지금 개정 방향이고요. 클라우드 규제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가 데이터가 집적되고 AI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어쩌면 고속도로 같은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1차선 막아놓고 2차선 막아놓고 모든 차선을 다 막아놓고 갓길로만 다녀라 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클라우드 현실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활용 촉진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행안부의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중앙부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못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클라우드 이용 못해, 오로지 정부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그 정보진흥원 같이 산하기관이 몇백 개 있어요. 산하기관만 이용할 수 있어. 그런데 산하기관 중에서도 데이터 비밀 데이터 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있는 것은 못해. 나머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데이터의 중요도를 또 상중하로 나눠. 해서 상 못해. 중은 심사 받아야 돼. 하만 해. 중요도 하만 해.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저건 못해. 중앙기관,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것만 해. 라고 한 결과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고작 1%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더라. 이게 지금까지 행안부가 가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걸 이번에 푼 거죠. 네거티브 방식으로 비밀 정보, 국가 안보에 유해가 되는 비밀 정보, 그리고 개인에 유해가 되는 개인 정보에 침해되지 않은 모든 정보는 다 써라. 이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뭐 빼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매 제도를 개선을 하고, 이게 이번에 발표한 핵심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지금 재촉 사인이 왔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해서 이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의 혈맥이 바뀝니다. 50년 전 산업화 시대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우리 산업화를 성공했죠. 20년 전 이제 막 정보화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망을 뚫어서 정보고속도로를 뚫어서 우리가 정보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지능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걸 어떻게 뚫을 거냐 하면은 데이터 고속도로가 별게 아니죠. 구축 개방해서 저장 유통해가지고 가장 잘 분석 활용하는 이 선순환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데이터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구축 개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저장 유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차근차근 10대 과제가 나왔으니 이 10대 과제를 정부 부처하고 산하기관이 열심히 민간과 협력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 데이터 고속도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이 고속도로를 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 디지털 산업, 디지털 사회의 특구가 되는 건데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영국 가디언지가 몇 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보려면 대한민국을 봐라. 대한민국에 디지털 혁신의 미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특별 구역을 만들자, 플랫폼을 만들자.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재와 사업과 자본이 모여서 여기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으로 뻗어가고 유럽으로 뻗어가고 러시아로 뻗어가고 인도로 뻗어가는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 되자.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다. 디지털 플랫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했습니다. 디지털 특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러려면 규제 제도를 몇 가지 글로벌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3대 키워드는 아시죠?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이걸 가지고 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헷갈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헷갈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혁신성장을 해야죠. 근데 혁신을 하려면 공정하지 않고선 혁신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아니, 재벌기업 오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일감 몰아주기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벌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싹싹 빨아들여서 탈출해가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절대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공정경제인 겁니다. 이거 없이는 혁신도 안 되고 소득주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공정경제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기업이 하는 거고 혁신이 성장의 드라이빙 포스죠. 주동력이고, 혁신이 이끌어가고, 그런데 그런 성장의 결과가 너무나 격차가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커지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 해서 그 결과가 사회 골고루 재분배가 돼야겠더라 해서 이게 소득주도,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경제가 첫 번째고, 혁신성장이 성장 이끌어가고 소득주도 성장이 뒤를 받쳐주는, 이게 이런 정책 우선순위만 지키면 혁신성장 지금 뭐 경제 헷갈린다 이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 우선순위만 분명히 하자.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포용적 혁신성장이다. 포용적, 어디까지나 수식어죠. 드라이빙 포스, 메인은 혁신성장인 거죠. 성장하려면 혁신해야 되고 혁신하려면 공정해야 돼. 혁신이 주도하고 포용이 뒤따르는 성장, 이게 포용적 혁신성장이다. 이걸로 이 위기를 돌파해 가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제2의 기계시대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조언인데요.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조언이라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더 차분히 드렸을 텐데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3대 플랫폼이죠. 이 데이터 경제, 수소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1.5조 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